호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라는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북곽선생이었다.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인물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위선적인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뭐다? 반어적 장치다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 수정한 거죠. 책이 10권이었고 구경의 뜻을 부여해서 구경이라는 책이 있어. 9권의 책이 있어. 거기다 이제 해설을 해준 거야. 해설한 책이 15,000권이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쓴 건 없어. 다 해설하고 편집한 거야. 어쨌거나 간에 천자가 그의 행위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존경하고 있었다. 자, 반어적인 장치인데 천자나 제후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하여 마을에는 동리, 과부, 지려, 동리라는 마을에 동리라는 과부가 사는 마을이라고 했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는 평판이 있는데 사실은 아들이 5명인데 성을 달리하고 있대요. 뭐야 이거는? 뭐 하자는 겁니까? 성이 다르다는 건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수절을 잘하는 거야? 아니네. 위선적인 인물이네요. 자, 그렇다면 우린 두 사람 누구? 북곽선생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 누구? 동리자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 그렇지. 어떤 인물? 위선적 인물이다. 풍자의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뭐예요? 인물 소개죠. 어느 날 밤 5놈의 아들들이 서로 말하기를 강 건너 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샛별이 반짝여? 그러면 뭐야? 시간적 배경이 새벽이네? 밤새도록 이란 얘기가 되겠네? 어머니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머니가 누군데? 동리과부네. 북곽선생의 목청과 닮았을까? 잠깐 남정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장 뛰어들어가서 매가지를 잡아야죠. 근데 얘네들은 뭐합니까? 문틈으로 들여다봅니다. 어쨌든 확인하는 거죠. 확인했어요. 문제는 그 장면이 이렇다는 거죠. 동리자가 북곽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온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자옵니다. 덕을 사모했대요. 생쿨하죠. 유혹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밤새도록 새벽이 될 때까지 과부의 방에서 뭘 했을까? 몰라. 그런데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읽고 있대요. 어쨌든 간에 동리자가 하고 있는 이 행위나 자 아니면은 북곽선생이 하는 행위는 전부 다 어때요? 그지 같죠? 동리자의 앞부분은 위선이 나타나는 거고요. 뒷부분은 뭡니까? 그렇죠. 북곽선생의 위선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둘 다 위선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있고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을 못 이루어 원앙새는 어떤 새냐면요. 부부 내지는 남자와 여자의 인연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새예요. 그 다음 원앙새가 병풍에 그려져 있는 방은 쉽게 얘기해서 신혼방, 부부가 사는 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남의 방에 들어와서 이거라 원앙새를 언급한다는 것은 요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잠을 못 이룬대요. 외로워서 진짜 어이가 없죠. 저기 가마솥 세발솥은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자, 이걸 시라고 썼습니다. 형편없는 시를 읊는 모습을 드러내서 북곽선생을 풍자하고 있다. 근데 이게 시가 아니잖아. 시 같지도 않잖아. 우리가 볼 때는 그지? 네, 흥냐라 했다. 이게 시가 형식의 하나로 어떤 비유적인 다른 사물의 표현을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해 말하려고 하는 본뜻을 나타내면서 시를 짓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하나 요것만 똘랑 집어넣은 거야. 뭔진 몰라도. 그리고 이게 심내한 거예요.
한마디로 낙서를 해놓고 욕을 시라고 우기는 거죠. 어쨌거나 간에 저쨌거나 간에 요쨌거나 간에 이런 장면을 5놈들 아들들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죠. 쫓아가서 우리 어머니를 하고. 근데 북곽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뭐니 이거는 지 눈으로 보고도 그치? 우리 고을에 성문이 무너진 데 여우가 사는 골이 있다고 하더라. 굴이 뭐 이건 소문 아닙니까?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 이걸 믿고 눈으로 본 걸 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래요? 여우란 놈이 북곽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얼척없죠. 눈으로 본 사실은 믿지 않고 오히려 허황된 소문을 믿는 바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북곽선생의 위선이 어떻게 되고 있다? 더욱더 폭로되고 있다라는 효과도 가져다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듣기로 정나라 성문혈로 여우구멍이 생겼다던데? 헛된 소문이죠.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서 사람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는데 저건 틀림없이 북곽선생이 변한 걸 거야. 여우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신발을 신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아 나누어 갖도록 하자. 야, 그래 여우라고 치자. 그래? 북곽선생이 아니라 여우라고 치고 들어갑시다. 그러면 여우가 지 어머니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홀리고 있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하여 여우를 잡아야죠. 그런데 결과는 같아. 여우를 잡는 건 그런데 뭐예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그림자를 감춰서. 뭐예요? 남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우를 잡겠다는 거죠. 어머니는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인물들이다라는 거죠. 5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갔다. 북곽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뭐예요? 체면을 중시하는 거죠. 그 와중에 모가지를 2다리 사이에 들이받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다가 그만 구덩이에 빠져버렸다. 야, 모가지를 2다리 사이에 들이받고서나 춤추면서 나가면요 빨리 나가요.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급하다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남들이 알아볼까봐 그게 더 겁나는 거야.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이 희화화돼서 우스꽝스럽게 표현돼서 양반이라고 하는 권위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풍자죠. 풍덩 빠져버렸는데 거기에 뭐가 가득해? 땅. 결국 북곽이지 똥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풍자의 극대화 내지는 절정. 간신히 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의 호랭이가 길목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외면을 했다. 유자여 더럽다. 유자여 더럽다. 똥이 묻어서 더러운 것도 있지만 네가 더러운 새끼란 얘기죠. 북곽선생 자체에 대한 비판과 유학자에 대한 비판입니다. 북곽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3번 차라고 꿇어앉아 아랜다 법 호랑이에요.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존재이고요. 위선적인 유학자를 비판하는 존재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주제를 드러내는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이 뭐죠? 호질이죠. 호랑이가 질타하다, 꾸짖다란 뜻이에요. 호랑이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고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러운 용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며 하토의 천신 지하에 미천한 신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에요. 자, 근데 진짜 낮췄다기보단 이건 뭡니까? 그렇죠. 아부죠. 비굴한 모습이죠. 4글자로 뭐라 그래? 교언영세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시끄러! 닥쳐! Shut the mouse! 이거죠. 자, 동물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 그 중에 유학자를 꾸짖는 설정으로 풍자를 극대화하고 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듣건데 유는 유라 하더니 야, 유학자는 아첨하는 인간이라 하더니 자, 동음 어에 의한 언어 유의.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는 천하의 악명을 다 나에게, 누구에게, 호랑이에게 덮어 씌우더니 이제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고지 듣겠느냐? 안 듣는다는 거죠.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범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결국 뭡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같다 안 같다?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의 불평등의식에 대한 비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떠드는 천소리 만소리, 소위 말해 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은 오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오륜? 사람이 지킬 5가지 도리, 삼강오륜할 때 오륜이죠. 자,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의서, 붕우유신. 우리 중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은 내내 사강이 뭡니까? 예의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 한마디로 너희네들이 하는 말은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당시 유학자들의 한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야기 잠깐 볼게요. 하는데 그래, 오륜도 좋고 사강도 좋아. 너희들은 코 베고 발꿈치 잘리고 얼굴에 자자질하고 다니는 것은 다 오륜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냐. 쉽게 말로는, 떠드는 소리로는 오륜을 얘기하고 사강을 얘기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표리보덩,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승줄과 먹실, 도끼, 톡 같은 형구, 벌을 줄 때 쓰는 겁니다. 매일 쓰기에 바빠 겨를이 나지 않는데도 죄악을 중지시키지 못해. 그렇게 형벌이 강해도 이게 끝나지가 않아. 한마디로 당시 형벌제도, 가혹한 형벌에 대한 비판. 범의 세계에서는 원래 그런 형벌이 없으니 이로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보다 어질지 않겠느냐? 서리법을 통한 강조죠. 왜? 예를 들어주네요. 범은 초목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고 술과 같은 좋지 못한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면 술이 꼭 좋지 못한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순종굴복하는 하찮은 것들을 차마 잡아먹지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 따위를 사냥하고 들에 나가면 말이나 소를 잡아먹되 음식 따위로 다투거나 먹기 위해 비굴해지는 법은 없다. 누구는? 범은. 그래서 범은 어떻다? 광명정대한 도리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훌륭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거죠.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과 광명정대한 범의 도를 대조하여 인간을 비판하고 있다.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을 때는 미워하지 않다가 말이나 소를 잡아먹을 때는 원수로 생각하는 것은, 노루나 사슴은 은공이 없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소나 말은 은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즉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명도 가치를 다르게 두는 거죠. 그런 인간 세태에 대한 비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일해주는 공로와 충성하는 정성을 다 저버리고 푸죽간을 채워서 뿔과 갈기도 남기지 않지 않느냐.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놈들아. 더더군다나 우리 범에 먹는 그 들판에서 산속에서의 노루와 사슴도 침노하여 산에도 들에도 먹을 것을 없게 만들자는 너희들이 이기적인 새끼들이 아니냐. 야생의 동물까지 잡아먹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정사를 공평하게 한다면 너희가 죽어서 나의 밥이 되어야겠느냐?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겠느냐? 대체로 제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걸 도라고, 살아있는 것을 빼앗고 물건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고 하니 너희들이야말로 도이고 적이 아니겠느냐. 합친 뭐야? 도둑놈의 새끼죠. 도적이죠. 인간 행동을 도적 행동에 비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염치가 없는 거예요. 심한 놈은 돈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익을 추구하는 세태죠. 장수가 되기 위해서 지 아내를 살해하는, 즉 윤리도덕을 말할 수가 없구나. 뿐만 아니라 메뚜기에게서 먹이를 빼앗아 먹고 누에게서 옷을 빼앗아 입고 벌을 맞고 꿀을 따며 심한 놈은 개미 새끼를 젖담아서 조사. 개미도 젖을 담그나? 하여튼간에 우리 새우젓도 있고 뭐젓도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거나 간에 이 작가는 호랑이의 입을 통해서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인, 무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너희보다 더 하겠느냐? 서리적인 비판이죠. 너희가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할 때는 걸핏하면 하늘을 들먹이지만 하늘의 소명으로 보자면 사람이나 범이나 다 같이 만물 중에 하나이다. 결국 뭐야? 다 같은 생명이다. 천지가 만물을 낳은 인으로 본다면 서로가 해칠 수 없는 것이다. 선과 악으로 보자면 벌과 개미의 집을 노략질하는 것이 어찌 도둑놈이 아니겠느냐. 메뚜기와 누에의 미천을 약탈하는 것은 인의 커다란 도둑놈의 새끼가 아니겠느냐. 서리가 되겠죠.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이 일찍이 표범을 안 잡아먹는 것은 같은 친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범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사람이 노루와 사슴을 잡아먹는 것만큼 많지 않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 범이 말과 소를 잡아먹는 것은 사람이 말과 소를 잡아먹는 것만큼 잡아먹진 않는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 범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것만큼 많지도 않다. 너희는 전쟁 한번 해봐라.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봐봐. 다 죽였잖아. 하지만 우리는 호랑이지만 표범을 안 잡아먹어.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어떤 고을이죠. 고을 안에 크게 가뭄이 들자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이 수만이었고 전년에는 산동에 홍수가 나자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이 수만이었다. 이렇게 많이 지들끼리 싸웠다는 거야. 인간들끼리. 그러나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기로 해야 춘추 전국시대 같은 때가 있었을까? 전쟁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심해요. 자, 춘추시대에 공덕을 세우기 위한 싸움이 열의 7이었고 원수를 갚기 위한 싸움이 열의 3이었는데 흘린 피가 천리에 물들었고 버려진 시체가 100만이나 되었다도 하더라. 범의 세계는 큰 물과 가뭄의 걱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와 공덕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며 운명을 따라서 따르기 때문에 무와 의간의 간사에 속지 않고 타고난 그대로 천성을 다하기 때문에 세속의 이해에 병들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하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와 의의 간사에 속고 세속의 이해에 병들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우리 몸의 얼룩무늬 한 점만 보더라도 문체를 천하에 자랑할 수 있으며 한자 한 치의 칼날도 빌리지 않고 다만 발톱과 이빨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창과 칼, 화포까지 쓰는 것까지 대조. 인간들은 막 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것들 무기들을 막 사용해서 기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범과 원숭이를 그릇에다 새긴 것은 천하의 효를 넓히자는 뜻이며 옛날부터 호랑이하고 원숭이는 효를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까마귀나 솔개, 청마구리, 개미 따위에게까지 대궁을 남겨주니 그 인한 것이야 말할 것도 없고 굶주린 자를 잡아먹지 않고 병든 자를 잡아먹지 않고 상복 입은 자를 잡아먹지 않으니 의로운 것이야 말할 것도 없다. 고로 호랑이는 효를 충성시하고 인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운 동물이다. 인간은 효를 무시하고 인하지도 않으며 의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겠죠. 그런데 너희들이야말로 먹고 사는 것이 불인하기 짝이 없다. 너희들이 먹이를 얻는 것이요 덫이나 함정을 놓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모자라서 덫이나 함정도 나쁜 건데
그물, 망, 그물 따위로 온갖 그물을 만들었으니 더 심하죠?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낸 놈이야말로 가장 세상에 재앙을 끼친 자이다. 거기다가 또 가지각색의 칼이며 창이며 화풀한 것이 있어서 산을 무너뜨리고 천지에 불꽃을 쏟아 벼락치는 것보다도 더 무섭다. 이러고서 그 포악함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는지 이제는 뭐해? 뾰족한 물건을 만들었어. 어떤 물건? 붓 가지고 뭐 하겠는데 모르겠어. 일단은 형체는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치도 되지 않는데 오징어 거품에다가 적셨다. 이때 오징어 거품이 뭔데? 먹물. 이리저리 치고 찌른다. 붓 가지고 찔러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모함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상서를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 변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들이 밤중에 울부짖는다. 많은 사람들이 한을 품게 된다. 이런 소리겠죠. 하니 이처럼 잔혹하고 서로를 잡아먹는 것이 너희들보다 더할 수가 있겠느냐. 더 많다. 붓으로서 문자를 써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북각선생은 자리를 옮겨 땅에다가 엎드려서 제3 조아리 가렸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맹자라는 책을 일렀으되 맹자를 인용하여 아부하고 목숨을 구하려는 삐굴한 모습입니다. 비록 악인이라도 상제를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저 감히 서옵니다.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동정이 없기에 하늘을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먼 동이터 주위가 밝아오는데 시간의 경과죠. 새벽 아침이 됐네요. 범은 간 곳이 없었다. 그때 새벽 일찍 밭을 갈려 나온 농부가 있어 말했다. 농부? 북곽선생의 위선을 폭로하게 하는 인물이다. 선생님, 선생님, 이른 새벽에 들판에서 얘는 지금 뭐 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야? 기도 드리는 걸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겠어?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고 있는 거죠. 시경에 나오는 글귀를 통해서 뻥을 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다? 합리화하고 있다. 그럼 농부는 그것을 알아챘을까? 아니요. 못 알아채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채요? 순마가 알아채죠. 여러분들이 알아채죠. 즉 농부는 못 알아채지만은 독자로 하여금 위선을 알아채게, 즉 위선이 폭로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농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소설이고요. 한문소설입니다. 한글소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화소설이라고도 합니다. 성격은 우의적이고요. 풍자적이다. 그리고 비판적이다. 주제는 양반들의 위선과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 자, 특징을 보면요. 의인화 방법. 호랑이를 의인화한 거죠. 북곽선생을 의인화한 거 아닙니다. 양반의 위선과 비도덕성을 비판하고 있다. 자, 일단 비판 내용을 볼까요? 비판 내용을 봅시다. 선비는 아첨을 잘한다. 인간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표리무동. 무거운 형벌에도 인간의 악행은 그칠 줄 모른다. 인간은 생명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잘한다. 인간은 전쟁을 일삼고 무기와 붓으로 서로를 공격한다. 말하기 특징은 살해 열거죠. 다음에 범과 인간을 대조해서 인간의 악행을 부각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면에 호질에서 농부를 대하는 북곽선생의 태도는요. 북곽선생은 살기 위해서 범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반면 농부에게는 자신의 실상을 보이지 않으려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를 통해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허세를 부리는 양반의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북곽선생과 동리자의 언행을 희화화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자, 호질이 나타난 풍자를 간단히 봅시다. 일단 와디즈 풍자. 풍자란 일종의 비판적 웃음이다. 사회의 부정적 현상이나 인간의 결정, 모순을 빗대어 비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세계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 방법은 비웃음, 조롱 등 희화화 방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호질에서의 비판의 주체는 호랑이이고 비판의 대상은 북각선생과 동리자이다. 후반부가면요, 북각선생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는 해요.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양반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풍자의 대상은 북각선생과 동리자와 같은 양반계층 또는 인간사회. 풍자 내용은 이중성과 부도덕, 그 다음에 탐욕과 악행. 방법은 가상의 존재인 범을 내세워서 비판하고 희화화하고 있다. 호질은 당대 양반들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배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호랑이라고 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폭로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호랑이, 범은 양반들의 위선과 부도덕을 비판하는 작가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박지원의 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